랩 매칭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이거 단점이 오버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베렌도 처음 있지 않았어요? 엔진들 많이 망가뜨렸지. 일단 2단, 3단 넣자. 1단 넣어서 와! 우리가 약간 선입견이 좀 있어. 3기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마력차, 경차 이런 거에만 적용을 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 진동과 그 매갈이 없는 그 출력의 특성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선입견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실제로 4기통 엔진보다 3기통 엔진을 좋아한대. 조마 순서가 좀 특이해. 조마 순서 4기통처럼 뭐 1사번이 같이 움직이고 2사번이 같이 내려오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오르간처럼 돼 있어갖고 이게 그래서 배기음이 좀 특이한 배기음이 세 개가 따로 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부담이 안 되는 이유가 튜닝할 때 엔진이 되게 싸. 어셈블리가 당연히 전장품 제외한 헤드, 블럭 안에 피스톤 조립되어 있는 엔진 어셈블리가 70만 원. 7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RB16 블럭만 10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 100만 원. 근데 이거 헤드 어셈블리 다 돼 있고 피스톤 컨너드, 헤드 가스켓, 체인까지 다 걸려 있는 어셈블리 컴플리트 엔진 70만 원. 템포거도 울만한 엔진은 아니다. 거기다가 작잖아. 3기통이니까. 그렇죠. 가볍잖아. 배송비. 내가 알기로는 이 블럭이 뭐 다른 차랑 같이 쓰는 블럭이 아니라 전 아예 그 차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차 엔진과 구동기를 가지고 다른 차를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잘 몰라도 이거보다 좀 큰 아이서티만한 차에다가 이 차량의 엔진과 구동기를 얹어서 양산을 하겠다. 근데 작업하기 되게 편하거든. 위에서 툭 뽑으면 되니까 숨겨져 있지 않아서. 그거를 그냥 커버로 그냥 땅 덮어버리는. 그나마 낫네요 확실히. 하고서 터빈 쪽으로 내려가. 터빈 냉각을 위해서 달려있는 핀이에요. 이 핀이요? 이거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그러긴 해요. 살짝 그 굴곡이 있네요. 그러면 요게 터빈 쪽으로 내려가서 터빈에 약간이라도 냉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뒤에 터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찬 공기를 불어서 터빈 하우징을 시키기 위해서 오일 점도 이렇게 낮은 거 써. 0.20. 거의 하이브리드들이나 쓰는 점도의 엔진 오일을 써요. 그만큼 엔진의 내구성에 자신이 있다는 건지. GR 야리스는 토요타 신형 랠리카의 양산차 인증을 위한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G60E GTS 직렬 3기통 터보 엔진은 WRC 랠리2 규정에 충족하는 스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엔진 블록 측면에 붙어있는 토요타 시모야마 팩토리 타쿠미 엠블럼은 과거의 역작 토요타 2000GT의 앞쪽 팬더에 붙어있던 특유의 로고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 차도 지금 사운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가지 기준 때문에 되게 조용하게 엔드오프로가 세팅이 돼 있고 보완을 좀 하려고 가상의 사운드를 좀 들려주는. 그리고 이제 뭐 배기 쪽의 시스템을 좀 보다 보면 소음을 많이 잡으면서 출력을 좀 손실을 있게 디튠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터빈에서 1차 촉매 거쳐서 다운파이프의 2차 촉매까지 미들 머플러까지는 70파이로 쭉 와요. 엄청 큰 파이스거든. 중간 머플러 딱 지나서 엔드까지 60파이에요. 엄청나게 줄여놨어 외경을.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튜닝을 많이 하는데 거기만 3인치로 늘려도 출력이 엄청 많이 올라간다. 이게 지금 한 275마력 정도. 원절이 260에서 70 원절이다. 배기 파츠가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엄청 쏟아지고 있지. 전 메이커에서 다 나온다고 보면 돼. 튜닝 파츠 개발을 이 차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플레이 이슈도 모텍이며 뭐 여러 회사에서 이미 출시가 됐고 일본 메이커야 뭐 HKS 이런 데야 뭐 별로 말할 것도 없이 다 나와 있고. 본인은 아예 컴플리카까지 만들어놨잖아요. 호주가 또 튜닝 미친놈들이잖아. 네, 그죠. 500마력 야리스들이 돌아다녀. 공동용으로요? 공동용으로 돌아다니고. 순정 엔진으로. 어디서 박살나는지 보고 싶어서 일본에서도 HKS에서도 450마력까지 세팅을 했잖아요. 커피도 타고 이것저것 타는데 안 망가진대. 구동계도 마찬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피스톤이나 컴로드를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보고 싶어갖고. 사진이나 이런 거 해외 데이터들을 보면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400마력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0마력까지의 포텐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도요타가 오버스펙으로 차를 만드는 데로 좀 유명해요. 좀 마진을 좀 많이 두는 느낌? 근데 얘는 좀 맘먹고 만드잖아. 그쵸.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클러치도 심지어 지금 뭐 거의 400마력까지 순정 클러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드라이브 트레인 구성이
되게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하지. 네. 사실은 이런 양산형 모델은 본 적이 없죠. 네. 보통 뭐 드리프트나 사이턴을 할 때 클러치를 밟고 얘를 당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드라이브 샤프트 상하니까. 사이드만 당기면은 내가 알아서 정면 차선을 해준대. 사실 이 차가 최초는 아니에요. 인프레자도 GRB부터인가 저 기능이 들어가서 차단이 돼요. 뒤에 부분으로 차단이 되는데 랠리나 직하나의 성향을 띄는 차들이 그런 기능들을 쓰는데 이 차도 되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구동력이 앞에 30%, 뒤에 70%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10%.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앞에가 60, 뒤가 40으로 다니고 트랙 모드에서는 5대5 비율로 다니는데 뒷바퀴로 동력을 더 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앞에 종감속보다 뒤에 종감속이 길어. 그러니까 그냥 연결을 하면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뒤에 리어 디프 앞에 다판 클러치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네. 앞뒤로 이제 뒤로 가는 구동력을 배분하는 장치인데 네. 걔가 슬립을 하면서 5대5를 맞춰주는 거예요. 더 슬립을 시켜서 앞에 동력이 많이 가게 거꾸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나 가능한 기술인 게 뭐냐면 이제 소재 자체의 강도나 강성 그리고 여러 가지 코팅이나 이런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저기 다판에 이제 DLC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라이트 카본 내구성이 좋은 코팅이 다판들에 돼 있어서 그런 슬립에 대한 온도 대응이나 변화에 대한 대응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클러치들이 앞뒤에 구동력 배우면 슬립하면서 계속 가고 내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보 같은 경우는 순정이 앞으로 구동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눈길에서 타도 너무 언더 성향이고 네네. 전륜차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만 뒤에가 날아가고 이런 느낌이라 네네. 상당히 재밌진 않아요. 근데 인프레자 같은 경우는 DCCD라는 장치로 구동력 배분을 하는데 GRB 같은 경우에는 DCCD 컨트롤이 지금처럼 자유로웠었고 순정에서도 네. 그게 안 되는 차들은 DCCD 컨트롤러를 달아서 구동력을 뒤로 더 빼는 장치들을 달아요. 그래서 그 차들은 나 눈길에서 진짜 재밌게 탔거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기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연구한 기술도 있겠지만 랠리에서 얻은 노하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얻는 노하우는 사실 기업 경쟁에서 돈으로 사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무조건 자기네가 경험해야지 나올 수 있는 노하우들인 거죠. 대단하게 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 진짜. 서킷 패키지 일본에서는 RG 퍼포먼스라고 하던가요? 하이 퍼포먼스 팩. 아, 일본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팩. RG 하이 퍼포먼스 팩. 어디서는 서킷 서킷 팩, 팩. 어디서는 트랙 팩 이렇게 불리는데 RZ 등급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조금 변경이 된 거예요. 시트가 좀 틀리다는데 사실 나는 일반 RZ를 못 봐서 잘 모르겠고 네. 외관에서 보기에는 휠 모양이 틀리다. 일반 RZ는 MK 휠을 장착을 했고 하이 퍼포먼스 팩은 BBS 단종 휠이 들어가 있고 뭐 타이어가 뭐 브리지스톤에서 미쉐일린 파이어 스포츠 포이스로 바뀌어 있고 뭐 브레이크가 더 크고 수프라보다 크더라고요. 앞에가 스프로보다 커. 그니까. 뭐 브레이크 용량도 틀리죠. 앞에 브레이크 덕트, 브레이크 쿨링용 덕트가 막혀있고 뚫려있고 앞에 뒤에 좌우로 구동력 배분을 하는 LSD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요. 기본 장착 서킷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옵션이에요. 서킷팩에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순정 레벨에서는 차이가 좀 크겠죠. 저도 한 개도 아니고 뒤에도 앞에도 다 달려있으니까 쇼크 세팅이 좀 틀려요. 사고가 살짝 났고 좀 더 하드한 댐퍼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차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옵션 패키지들이 들어있는 게 이제 서킷팩이라고. 팩토리 진행인 거죠. 벨로스터앤 퍼포먼스 패키지보다도 조금 더 본격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트랙 주행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출력을 제외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RZ보다는 서킷팩이 일본 현지에서는 500~600만원 정도 더 비싸고 근데 하드코어 튜닝을 할 거면 굳이 서킷팩이 필요할까? 어차피 다 바꿀 건데? 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구동계나 그런 것까지도 튜닝을 할 거라면 네, 이미 다 제품이 나와 있어요. 앞뒤로 뭐 0.5A, 1A 다판식 뭐 LSD부터 뭐 트윈 클러치 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오토살롱 작년 초에는 그냥 DRLS는 그냥 신차 공개만 됐고 튜닝 파츠 엄청 나오고 옵션 사지 옵션 엄청 나왔던 게 수프라였다면은 올해 오토살롱은 그게 완전히 야리스로 바뀌면서 완전 야리스판이 되면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컴플릿카와 튜닝 파츠와 그런 게 쫙 쏟아진 걸 봤었어요. 메이커도 작정하고 출시했는데 그거를 또 튜너들에서 또 작정하고 파츠를 또 개발 생산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몇 회사들은 토요타한테 미리 데이터 받은 거예요. 일본은 그걸 이미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바디킷도 야리스 탄덴 바디킷이 네.
이거 일본에서 차량 출시하는 날 동시에 나왔어요. 아, 이미 그건 3D 몰랐네. 스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상생하는 길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 차가 튜닝 멋있게 된 차가 나오면 아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되니까 네. 저 차를 사고 싶다는 구매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 그래서 사이토 다이고 샵에서도 이미 차를 미리 받아서 2데이지 연저 후불구동으로 네. 준비를 했고 또 출시와 동시에 컴플리트 카들이 다 공개가 됐죠. 맞아.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산업이 같이 클 텐데. 진짜. 그러게요. 뭐 베렌도 그렇고 뭐 지금 나온 엔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일단은 랩 매칭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단점이 히네토를 항상 쓰면서 운전을 했던 버릇이 있는 사람이 이걸 켜놓고 들어가면 네. 그냥 오버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베렌도 초창기 때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어요? 엔진들 많이 망가뜨렸지. 이것도 지금 해외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만날 피 넘게 돌아간 막 영상 올라오고 막 1단, 2단, 3단 노래 1단 와서 와! 거꾸로 그렇게 했는데 막 엔진이 안 망가졌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애도 있고 3기통 엔진이라 뭐 고회전에 대응이 되네요 막 이러고 있고. 이 차가 출력 측정을 또 했잖아요. 다른 다이노에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아. 이 차가 제원상 270마력인데 그 다이노에서 185마력에서 188마력 정도가 출력이 표출이 돼요. 네. 타이어가 노면을 박차고 나가는 출력이 185마력에서 188마력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생각보다 출력이 너무 안 나온다. 실망감이 좀 있었지. 네. 그 다이노에서 아반떼 N이 순정이 203마력 정도를 보여줘요. 그 NGS를 쓰면 220마력까지 나오는 건데 이 차는 거기에 비하면은 제원선 출력은 비슷한데 너무 출력이 낮은 거잖아. 네. 아, 근데 번호판을 달고 플락스를 눌러보는 순간 이 녀석이 탁 나오잖아. 역시 무게는 어쩔 수 없네. 무게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무게 때문에 아반떼인이나 블록텐보다 더 빠르다는 느낌.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차 급도 작으니까 훨씬 작은 급이니까 휠베이스도 작지 않아요? 제가 그냥 벨로스텐 옆에 대고 쟀을 때 거의 한 뼘 정도 짧아요. 차가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수동 변속기다 보니까 아무리 변속을 잘해도 DCT보다는 느리니까 가속 변경에서는 밀릴 수는 있죠. 네. 랠리 2 규정이었나? 아, 그거 만족한다고. 이 엔진으로 튜닝 안 하고서 랠리2를 실제로 이 차로 나가잖아. 막 그러니까 롤케이지랑 바디 규정만 맞춰갖고 나가지 않나요? A필러에 케이지 매립돼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죠? 이 차가 아니고 그건 TRD에서 제품으로 나와요. 아, 옵션, TRD 옵션.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 서킷팩은 롤바가 들어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B필러에서부터 이제 A필러 롤바가 이 안에 공간이 있어 그걸 숨더라고. 이 안으로 넣으면 대단하지. 이 안으로 밀어 롤케이지를 옵션 파츠라 그래도 아무나 못할 생각이에요. 진짜 뭔가 다 떠나서 펑카인 거는 확실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 재미의 정도는 이 차를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타고자 하는 성향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차 자체는 무조건 펑카를 목적으로 만든 차는 확실하다. 저 진짜 이런 차거든요. 굳이 이제 N이랑 비교하려고 사실 성격 자체가 다르고 완전히 풀부터 다르잖아요. N은 일반 18차의 모터스포츠의 그런 재미를 좀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GR은 진짜 모터스포츠 그 자체를 그대로 갖고 온 느낌인 거고 뭐가 더 재밌다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뭐가 더 빠르네, 뭐가 더 뭐 성능 수치가 좋네 그런 거를 따지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나도 그때 서킷을 타보고 내가 좀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이 차가 벨로스터 M보다 느릴지언정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차만이 줄 수 있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달라. 아예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이 차가 아반떼 N이 아니라 N라인보다 느려도 실망하지 않았다. 차마다 다 서로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차가 어떤 부분에서 더 재미가 있을까? 어떤 부분에 좀 좋은 부분이 있을까를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감사하지. 그쵸, 이런 차를 만들어서 팔아준다는 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엄청 반가운 일이죠. 저는 이 차를 보면서 진짜 얘네 또라이구나, 얘네 진짜 진심이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 후드의 요 아래쪽에 요 플라스틱 부분 보이세요? 이게
플라스틱 커버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자세히 보면 얘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를 드러내면은 이거 홈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 홈이 정확히 여기 서스펜션 쇼크업서버 마운트랑 겹쳐지거든요. 이 차를 랠리카로 활용하려는 엔지니어나 팀을 위해서 스트로크가 긴 랠리용 서스펜션을 이 차에 장착을 시켰을 때 이 후드와 간섭이 나지 말라고 여기 애초에 홈을 뚫어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애초에 그런 튜닝을 하라고 메이커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 모터스포츠와 튜닝에 진심인 메이커야 이게. 그렇잖아요. 보통 에어 인테이크 같은 거 막아두고 그거 필요하면 뚫어라 라고 하는 브랜드는 있는데, 그냥 이거를 대놓고 쓸 거면 떼고 안 쓸 거면 그냥 막아둬. 니네 맘대로 해, 니네 맘대로 튜닝하고 갖고 놀아 라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얘는 어떤 의미로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의미로 감탄사가 나오는 애들이야, 이 가주 레이싱 이 작자들은.